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법률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률 교육. 오늘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초법에 대해 강의를 할 건데요. 강의를 맡은 저는 학교 밖 청소년 법률지원단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법무법인 하이브 소속인 금유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통상 대형 플랫폼에서 일을 찾아봐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바 천국, 알바몬,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는 건 모두 다 정상적인 일일까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눈이 가는 건 대형 회사 이름, 뭐뭐텔레콤 이렇게 대형 회사를 이름을 내걸면서 돈을 많이 준다라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하면 다 괜찮은 일일까요? 실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단기 알바 하다가 범죄자 됐다. 무슨 범죄자가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죄입니다. 나 알바했는데 왜 보이스피싱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칩니다. 대표적인 게 저리대출로 갈아타라 라는 것이지요. 사장님, 비싼 이자 쓰고 계세요? 저희는 3%대 싼 이자를 드릴게요.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되니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저희가 보내는 직원한테 직접 주세요. 이렇게 기망을 합니다. 이 말을 믿은 그 피해자는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다 모아서 돈을 받으러 온 수거책한테 전달을 하죠. 물론 이 수거책도 자기가 이렇게 사기 피해 금액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수거책의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ATM기에 입금함으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수거를 한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다 처벌을 받고 있죠.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군청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서 찾은 일이었더라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이 됐고요. 또 나는 이런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돈만 받아서 옮기는 거지 이분들이 돈을 왜 주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또 제가 피해자한테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었지만 저는 이걸로 알바비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나아가 저는 미성년자예요. 저는 전과도 없고 알바도 처음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전부 피해 금액 전체로 잡아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명에게 4억 원을 전달받은 사람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징역 6년에 처해진 일이 있습니다. 엄마 돈 벌고 올게 알바 갔다가 감옥 갇혔다. 주부의 울분이라는 기사죠. 이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아르바이트 갔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잡혔다는 것이죠. 실제 구치소에 8명 중 7명이 다 보이스피싱이었고 그중 6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모르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구치소에 갇혔다며 매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라고 하여 덜컥 했다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엮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알바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에 엮이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왜 비대면으로 해요? 라고 하면 전에는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코로나라 만날 수 없어서 비대면 면접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 회사가 지금 사무실을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사무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면접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러면 어떻게 일하러 다녀야 돼요? 절대 대중교통 타지 말고 택시만 타시고요. 현금으로 항상 돈 내세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왜 현금으로 내죠? 라고 하면 구체적인 이유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내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직접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돈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주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 현금을, 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직접 나르도록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또 어떤 서류를 주고받도록 하는데요. 그 서류 안에 뭐 금융감독원, 뭐 어디 검찰청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신뢰를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ATM 기기 여러 대에 나누거나 아니면 여러 개 계좌에 쪼개서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다면 더 이상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정상적인 회사라면 알바생의 알바비도 세금 처리를 위해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데 받은 돈에서 본인 알바비 10만 원, 15만 원 떼고 입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바비를 이렇게 처리하면 이거 정상적인 회사일까요? 예,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이나 위챗 같은 그런 SNS로 하는데 이 지시받은 걸 바로바로 삭제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삭제하라 할까요? 업무 지시는 계속 모아둬야 좋은 거 아닐까요? 뭔가 업무 지시를 자꾸 지우라고 한다면 이상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지우라고 하는 것이겠죠. 혹시라도 불안해서 이거 무슨 범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제가 불법적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은 몰랐다고 하면 처벌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말도 해줍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처벌 안 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찜찜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인다면 바로 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했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인공지능이 목소리나 얼굴을 이렇게 모방하는 기술까지 굉장히 뛰어나졌습니다. 따라서 뭐 엄마 목소리, 내 자녀의 목소리, 뭐 친구 목소리, 친구의 얼굴 이런 걸 빙자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항상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플을 깔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상하죠. 정부 부처,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절대 앱을 설치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앱이 한번 설치되면 내 휴대폰을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다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앱 설치는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문자가 오는데 택배 회사인데 주소를 고쳐주세요 하며 링크를 클릭하라고 합니다. 혹은 지인 이름을 말하며 저 결혼해요, 청첩장이에요 라고 해서 모바일 청첩장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클릭했다가 악성 어플이 깔려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리대출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통상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알바비가 셉니다. 그러면서 불법 아닙니다. 수익이 높은 이유는 상담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해서 연락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님에도 수익이 굉장히 높을까요? 실제로 이제는 그런 알바를 통해서 마약 범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했는데 결국 마약을 전달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의 특징은 일단 광고가 특이합니다. 업무가 과하지 않아요. 교복을 입으면 경찰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토바이 면허 가진 10대 우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편함이나 이런 데 물건을 갖다 두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결국 마약이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찜찜해서 일을 관두게 될 걸 대비해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회사 특징상 알바비는 일부 예치해둬야 돼요. 알바비는 바로 안 주고 나중에 몰아서 줄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일 시작하기 전에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보내세요. 라고 해서 일을 관두면 너 일 관두면 우리가 신고할 거야. 가족에게 해코지할 거야. 이렇게 겁을 줘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더 문제는 알바비뿐만 아니라 마약 자체를 알바생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알바생도 마약을 투약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마약 투약은 물론이고 전달만 해도 아주 크게 처벌이 되니까 이 내 일이 마약 전달책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액 알바로 문제된 것 중 하나가 명의대여입니다. 주로 개인 통장 임대해 줄 분 찾습니다. 통장 하나만 빌려줘도 100만 원 드립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갑자기 받아서 진짜 통장을 넘겼다가 문제가 되는데요. 당연히 연락해서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괜찮습니다. 이거 절대 불법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통장이든 체크카드든 그러한 금융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구할 때는 이런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급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높은 수당이다? 수당이 높으면 좋지만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큰 돈을 준다면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무실은 없고 카톡이나 SNS로 업무 지시만 계속한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사무실이 있고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내가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무실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또 알바 사이트에서 내가 본 일과 다른 일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을 시키다가 갑자기 지금 일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그 일은 수당이 약하고 다른 일을 하면 수당이 셉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고수익 일을 시키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일을 바꾸게 된다면 이 바꾼 일이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 외에 내가 생활비가 필요할 때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 상담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했는데 결국 그걸로 명의대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될 때가 있고 또 가출 청소년의 경우 자가출해서 힘들어요. 돈 없어요. 저 폰 위치 추적 안 당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괜히 SNS에 올렸다가 어른이 연락해서 너 가출 청소년인데 돈 필요하지? 이런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서 이 말에 엮여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이건 실제 한 소년의 사례입니다. 청소년 B는 가정폭력으로 가출을 해서 여러 쉼터를 전전긍긍하며 다녔습니다. 당연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떤 형들이 나타나서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비싼 것도 사주고 처음에 이 아이는 형들이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네 명의로 뭔가 은행 통장을 만들어라. 뭔가 계약서를 써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출을 받게끔 합니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하면 형들이 이제껏 도와준 거 너 생각 안 해? 야, 형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형들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대출을 받고 뭔가 필요한 걸 해주는데요. 결국 그 형들은 다 잠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게 됩니다.
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너무 난감한 상황에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경찰 신고도 못하고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더 뒤로 가면 해결이 어려우니 빨리 중단을 하고 관련 어떤 법률적 상담을 받아서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된 이 대출 문제가 바로 전세사기 대출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이 형들이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라고 해서 전세자금을 1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가 이 1억 원 빚을 쌓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핸드폰 가계통 문제인데요. 가계통은 말 그대로 가짜 계통입니다. 네가 핸드폰을 개통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팔아서 그 돈을 더 줄게. 네가 지불해야 되는 핸드폰 원리금이나 뭐 핸드폰 그 월 통신료는 우리가 내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들은 연락이 두절되고 이 청소년에게는 엄청난 빚만 남게 되는 거죠. 핸드폰 가계통만큼이나 많은 피해가 바로 유심 관련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유심만 하나 개통해주면 그 즉시 10만 원에서 15만 원 줍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유심이라는 게 결국 유심을 끼워서 그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많이 필요해서 이런 걸 모으는 거고 결국 내 명의 전화로 어떤 범죄가 휘말려져서 본인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유심을 넘겨라 이런 얘기는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아가 범죄 피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지식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온라인 그루밍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성폭력 범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이렇게 연예인 하고 싶은데 제 사진 좀 봐주실래요? 제 춤추는 영상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글을 올려가지고 어떤 범죄 가해자한테 연락을 받아서 저 기획사 관련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나가서 굉장히 난감한 일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N번방 사건 이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벌이 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만큼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그루밍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정보를 먼저 노출하지 않는 그런 감각을 갖추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역별 법원, 주민센터,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어떤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겪을 수 있는 그런 법률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